이것이 그림이냐? 걔가 발로 그린 것만도 못하다. 지익 양반이 화선지를 두 쪽으로 갈라버렸습니다. 전라도 무주장터 초상화를 맡겼던 양반이 늙은 화공의 얼굴에 동전 두 푼을 내던졌습니다. 저 늙은이 이제 앞도 잘 안 보인다던데? 붓 하나로 먹고 살던 사람인데 이제 끝났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그 화공이 버리려던 낡은 몽당붓 하나가 조선 팔도를 뒤흔들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전라도 무주 구천동 수신마을이었습니다. 휘잉 매서운 늦가을에 차가운 칼바람이 다 쓰러져가는 낡은 움막의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어대며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냉골 방구석에 우두커니 앉은 65세의 떠돌이 화공 조은학은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탁한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조선 팔도의 절경을 붓끝 하나로 담아내던 손이었으나 이제는 뼈마디가 굵게 붉어져 붓을 쥐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늙은 화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눈동자 위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세상이 하얗게 멀어가는 백내장이었습니다. 사물의 윤곽조차 희미해져 허공을 더듬거리며 걸어야 했으니 더 이상 그림을 팔아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운학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뻗어 방 한 구석 거적대기 위에 굴러다니던 낡은 오소리털 몽당붓을 힘겹게 집어들었습니다. 20대 시절부터 평생을 쥐고 살아 짐승의 털은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그저 뭉툭하고 볼품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초라한 붓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내 예술도 내 명줄도 모두 여기서 끝장이다. 그의 갈라진 목소리가 텅 빈 움막 안을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운학은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이 낡은 붓을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리려 앙상한 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화르륵 타오르는 매서운 불꽃이 그의 탁한 눈동자에 일렁였으나 차마 제 몸의 일부이자 평생의 동반자와도 같은 붓을 제 손으로 태울 수는 없어 허공을 맴돌던 팔을 힘없이 떨구며 아궁이 옆 흙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툭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간 몽당붓 위로 운하게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흙먼지를 적셨습니다. 사흘 밤낮을 굶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운학은 결국 낡은 전대를 닥닥 긁어 마지막 남은 엽전 두 푼을 움켜쥐고 무거운 집신을 질질 끌며 장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왁자지껄 물건을 흥정하는 장사꾼들의 고함과 보글보글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탁한 뼈국물 소리가 진동하는 장터 한복판에 들어섰으나 그의 흐릿한 시야에는 모든 것이 그저 뿌연 잿빛 그림자로 번져 보일 뿐이었습니다. 터벅터벅 국밥집 솥단지를 향해 걷던 운학의 흐린 시야 끝에 기이하고도 스산한 광경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장터 구석, 썩은 배추통과 짐승의 뼈가 뒹굴어 파리떼가 들끓는 쓰레기 더미 옆에 시커멓고 냄새나는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차가운 땅바닥에 몸을 둥글게 말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틀어쥐고 재수가 없다며 혀를 차거나 삿대질을 해대며 비껴갔으나 운학은 마치 보이지 않는 질긴 끈에 홀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집신을 끌며 그 미동조차 없는 불길한 그림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바스락 거리는 쓰레기 더미 옆에 멈춰선 그는 굽은 허리를 힘겹게 숙이고 떨리는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메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운하게 갈라진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쇳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운하게 덜덜 떨리는 시선 끝에 마침내 닿은 것은 다름 아닌 조그마한 꼬마 아이의 웅크린 등짝이었습니다. 사각사각 파리떼가 들끓는 썩은 배추통 사이로 미세하게 들려오는 그 기이한 마찰음은 떼국물이 줄줄 흘러 본래의 얼굴색조차 알 수 없는 5살 남짓한 꼬마가 앙상한 손에 쥐고 있는 손가락만 한 부러진 나뭇가지 끝에서 끊임없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날 때부터 입이 막힌 벙어리인 듯 지나가던 장사치들의 삿대질과 매서운 호통에도 짧은 신음조차 내지 않은 채 오직 흙바닥을 향한 제 손끝의 움직임에만 무섭도록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운하기 침침하고 짓무른 눈을 연신 비벼대며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가 냄새나는 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심장이 뱃속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뻣뻣하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거친 흙바닥에 무심코 그어댄 얕은 선들은 장터 아이들의 흔한 낙서가 아니라 금방이라도 흙먼지를 털고 날개를 파닥이며 푸드덕 하늘로 날아오를 듯 생동감 넘치는 참새의 형상을 완벽하게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깃털의 미세한 결 하나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듯했고 금방이라도 지저길 듯 벌어진 부리와 살아 숨 쉬는 듯한 까만 눈동자의 생기가 보잘것없는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만으로 신들린 듯 표현되어 있었으며 아이의 떼낀 손길이 한 번씩 흙바닥을 스칠 때마다 60평생 붓을 잡았던 운학조차 단 한 번도 닿아보지 못한 아득한 예술의 경지가 그 더러운 쓰레기 더미 옆에서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하늘이 내린 제주로구나. 운학은 거친 숨을 헐떡이며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아이의 깡마른 어깨를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움찔 크게 놀란 아이는 겁에 질린 산토끼처럼 파르르 몸을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지만 운학은 장터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 따위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제 품에 꽉 끌어안은 채 헐레벌떡 자신의 낡은 움막을 향해 발이 보이지 않도록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다다 거친 흙먼지를 일으키며 젊은 산에 못지않게 미친 듯이 장터 골목을 질주하던 그는 가슴이 찢어질 듯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야 허름한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를 차가운 거적대기 위해 조심스레 눕힌 운학은 곧장 부뚜막으로 달려가 도끼로 장작을 패고 낡은 가마솥 밑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메마른 소나무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가마솥에 물이 끓어오르자 그는 찌그러진 바가지로 따뜻한 물을 퍼다 아이의 굳은 살 박인 작은 손과 새까만 얼굴에 해묵은 때를 제 손주 씻기듯 정성껏 씻겨내고는 자신이 며칠을 굶으면서도 차마 먹지 못하고 독 안에 아껴두었던 딱딱한 누룽지를 박박 긁어모아 솥에 넣고 팔팔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구수한 누룽지 끓는 냄새가 찬 바람 새어 들어오는 비좁은 움막 안을 가득 채우자 구석에 잔뜩 웅크리고 있던 아이의 조그만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운학이 이가 듬성듬성 빠진 낡은 사기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누룽지를 듬뿍 담아 아이의 바싹 마른 입가에 밀어 넣어주자 아이는 며칠을 줄인 들짐승처럼 후루룩 쩝쩝 요란한 소리를 내며 뜨거운 국물을 식힐 새도 없이 삼켜 넘겼습니다. 허겁지겁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나서야 볼록해진 배를 두드리며 고개를 든 아이의 초점 없던 까만 눈동자가 그제야 구름 거친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반짝이며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운학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제 심장이 터질 듯한 설렘을 억누르며 아궁이 옆 퀴퀴한 먼지, 구덩이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두었던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 낡은 오소리털 몽당붓을 집어들었습니다. 털이 반절이나 빠지고 몽툭해져 버려진 지 오래된 그 초라한 낡은 붓을 덜덜 떨리는 주름진 손으로 소중히 쥐어든 운학은 경계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커다란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며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려보거라. 내 마음속에 담긴 그 신령스러운 것들을 이제 이 붓으로 마음껏 펼쳐보거라. 아이의 여린 손에 쥐어진 낡은 오소리털 몽당붓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움막 밖에서는 쏴 하고 스산한 가을바람이 억새를 흔드는 소리만이 두 사람의 숨 막히는 침묵을 감싸고 돌고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이 멎는가 싶더니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던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순식간에 맹수처럼 매섭게 돌변했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놓인 먹물 그릇에 붓을 푹 담그고는 누렇게 바랜 화선지 위로 거침없이 먹물을 흩뿌리기 시작했으며 촥 촥 하고 거칠게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비좁은 움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털이 반절이나 빠져 흉물스럽던 낡은 오소리털 몽당붓은 아이의 손을 타자마자 스스로 생명을 얻은 짐승처럼 종이 위를 춤추며 내달렸고 운학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압도적인 기운에 짓눌려 멍하니 화선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끼기기기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열리며 묵직한 발걸음이 움막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화공 어르신 굶어 돌아가신 건 아니지라. 마을 어귀 주막을 운영하는 주모 박씨가 쉰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타났으나 신들린 분놀림을 선보이는 아이의 모습에 헉하고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박씨가 들고 있던 국밥 그릇이 덜그럭 흔들리는 사이 아이는 단숨에 마지막 점을 찍어내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려진 화선지를 본 주모 박씨는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는데 종이 위에는 금방이라도 말을 걸어올 듯 생생한 박씨 자신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더분한 얼굴선부터 눈가의 주름까지 기가 막히게 똑같았으나 기이하게도 박씨의 낡은 치마폭 한가운데에는 주먹만한 황금빛 호박벌 한 마리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에구머니나 어찌 내 치마폭에 이리 흉측한 벌레를 그렸단 말이오. 박씨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운학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두 눈은 그림 속 황금빛 호박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 형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상치 않은 재물의 기운에 걷잡을 수 없는 소름이 오소소 돋아났습니다. 아이는 붓을 내려놓은 손으로 화선지를 밀어 박씨의 널찍한 품에 안겨주고는 천진난만하게 배시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말로 찜찜하기 짝이 없네마는 이 어린 것이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나를 그려주었으니 참아 버릴 수는 없구만요. 박씨는 영 내키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삐죽이면서도 해맑게 웃는 아이의 눈망울을 참아 내치지 못하고 쉰 국밥을 내려놓은 채 기이한 초상화를 품에 안고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박씨가 떠난 지 정확히 닷새가 지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스산한 바람 소리만 맴돌던 수십 마을의 짙은 안개를 찢어밟기듯 쾅쾅쾅 하고 운하게 낡은 움막 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공 어르신 안에 계시오. 제발 문 좀 열어보시라니까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헐떡이는 주모 박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굳게 닫힌 문 밖에서 터져나오며 쪽잠을 청하던 운학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벌컥 운하기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썩은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 나갈 듯 열리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흙투성이가 된 주모 박씨가 커다란 보따리를 품에 꽉 껴안은 채 엎어지듯 방 안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쿵 하고 흙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박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누더기 보따리를 조심스레 풀었고 그 안에서는 어른 팔뚝만한 굵기의 수많은 잔뿌리가 뻗어있는 100년 묵은 거대한 천종산삼이 황금빛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굵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엉금엉금 기어와 운하게 바짓가랑이를 덥석 부여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우리 열리가 나를 살렸구만요. 오늘 새벽 주막 뒷산 텃밭을 매는데 갑자기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날갯짓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열리가 그려주었던 바로 그 무시무시하게 큰 호박벌이 텃밭 위를 맴돌고 있지 않겠습니까요? 놀라서 자빠지려는데 그놈의 벌이 썩은 참나무 뿌리 밑에 딱 앉아 꼼짝을 안 하길래 무심코 호미로 파보았더니 글쎄 이 귀한 산삼이 쑥 하고 딸려 나왔구만요. 방구석에서 웅크려 자고 있던 꼬마 열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부스스 일어나더니 박 씨와 산삼을 번갈아 보고는 그저 배시시 웃어 보였으며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몽당붓이 소중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은 발 없는 말이 되어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무주 구천동 골짜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말도 못하는 꼬마가 다 썩어가는 몽당붓으로 쓱쓱 그려낸 그림이 기륭화복을 불러온다는 이야기의 장터 장사꾼들부터 산골짜기 화전민들까지 눈이 뒤집히고 말았지요. 다음 날 동이 트기가 무섭게 운하게 비좁은 운막 아픈 그림을 구하려는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열리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운막 흙바닥에 엎드려 사람들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10년을 알아누운 노인에게는 힘차게 헤엄치는 잉어를 그려 사흘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만들었으며 흉년으로 빚더미에 앉은 소장농에게는 쩍 갈라진 조롱박을 그려주어 집 뒤뜰에 묻혀있던 엽전 백냥이 든 항아리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찰박찰박 잉어 그림과 짤랑짤랑 조롱박 그림이 연이어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열리를 살아있는 신선이라 부르며 엎드려 절을 했지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운하게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이의 경이로운 천재성에 감탄하면서도 이 거대한 기운이 필시 탐욕스러운 자들의 눈먼 화를 불러올 것을 직감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가엾은 노화공의 불길한 예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돈 냄새가 진동하는 이 소문은 가을 바람을 타고 무주 최대 객주 장덕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지요. 으리으리한 기와집 안채, 호랑이 가죽이 깔린 최고급 디단 방석에 기대어 앉은 장덕수는 긴 곰방대를 입에 물고 뻐끔뻐끔 독한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곰방대를 화로 모서리에 탁탁 두드려 재를 털어내더니 뱀처럼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띠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벙어리 꼬마가 붓질 한 번만 하면 산삼이 튀어나오고 엽전 항아리가 쏟아진단 말이렸다. 당장 장정 10여 명을 이끌고 수십 마을로 내려가거라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 요물 같은 꼬마와 붓을 내 눈앞에 온전하게 대령하라. 덕수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정 30여 명이 수십 마을 운하게 낡은 운막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쿵쿵쿵쿵 땅을 울리는 거친 발소리가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겼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림을 구경하러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험상궂은 사내들이 길목마다 떡 버티고 서자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도망쳐라 장덕수 대감네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뿔뿔이 흩어졌고 평화롭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마당에 흙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네 마리의 말이 끄는 화려한 수레 한 대가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레가 운막 앞마당에 멈춰 서자 산더미처럼 쌓인 엽전 꾸러미들이 짤랑짤랑 요란한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가난한 수신마을에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재물의 소리였지요. 이윽고 수레의 화려한 휘장이 거치고 최고급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장덕수가 거만한 걸음으로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그는 썩어가는 운막 기둥을 경멸 어린 눈으로 훑어보더니 지팡이로 땅을 탁탁 내리쳤습니다. 참으로 돼지우리만도 못한 곳이로구나. 덕수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방문을 열고 나와 겁에 질린 늙은 화공운학과 그 등 뒤에 숨은 어린 열리에게 향했습니다. 덕수의 목적은 오직 하나, 저 벙어리 아이의 신묘한 몽당붓을 차지해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수레에 쌓인 엽전 더미를 가리키며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특별히 이 썩어가는 운막에 어울리지도 않는 거금 1000냥을 가져왔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재물이니 넙죽철이나 올리고 당장 그 요물 같은 꼬마를 내 앞으로 끌어다 놓아라. 덕수의 호령의 수아들이 팔짱을 끼고 으름장을 놓으며 한 발짝 성큼 다가왔습니다. 운학은 공포에 무릎이 달달 떨렸지만 차마 가엾은 아이를 탐욕스러운 장사치에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신묘한 분놀림이 얄팍한 인간의 욕심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앙상한 두 팔을 벌려 열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 안 돼요. 이 아이는 대감의 재물을 탐하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오. 운학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결기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미천한 화공에게 거절당하자 덕수의 입가에 번지던 비웃음이 독사 같은 살기로 변했습니다. 덕수는 성큼성큼 다가서더니 운학의 옷깃을 움켜쥐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분수를 모르는구나. 내 당장 이 마을 전체를 사들여 너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었느냐.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아이를 내놓아라. 서슬퍼런 협박에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턱 막힌 운학이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버티려 안간힘을 쓰던 찰나였습니다. 운학의 낡은 도포 자락 뒤에서 벌벌 떨던 열리의 몸짓이 돌연 멈추더니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겁먹었던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깊고 서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열리는 옷깃이 잡힌 운학을 한번 쳐다보고는 탐욕에 찬 덕수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고요한 눈빛에 장덕수조차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열리는 소리 없이 돌아서더니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담담하게 방 한구석의 낡은 벼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방이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아이가 걷는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기이하게 고요했습니다. 열리는 단단한 손길로 곁에 놓여있던 낡은 몽당붓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식 벼루의 부촉을 깊숙이 담가 듬뿍 먹을 묻혔습니다. 아이의 손끝에서 들린 붓끝은 거대한 운명을 토해낼 듯 시커먼 먹물을 가득 머금고 있었지요. 이윽고 열리는 바닥에 펼쳐진 새하얀 화선지 위로 천천히 붓을 옮겼고 숨죽인 정적 속에서 툭툭툭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새까만 먹물 방울이 하얀 종이 위로 선명하게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툭툭툭 떨어지는 먹물 방울을 보며 덕수는 운하게 옷깃을 틀어쥐었던 소나귀의 힘을 스르르 풀었으며 탐욕스럽게 번뜩이는 눈동자로 방바닥에 펼쳐진 화선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운악을 밀쳐낸 그는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화선지 코앞까지 다가갔지요. 천한 늙은이의 어린 제자가 그 신묘하다는 재주로 자신의 찬란한 부귀영화를 생생하게 그려줄 것이라 단단히 착각한 것입니다. 바닥에 밀쳐진 운악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켰지만 덕수의 시선은 하얀 종이 위를 내달릴 준비를 하는 낡은 몽당부 끝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열리의 조그만 손에 쥐어진 몽당붓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거칠게 종이 위를 지시키듯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이의 가녀린 손목이 매섭게 꺾일 때마다 달아빠진 붓털이 화선지를 날카롭게 긁어대며 사각사각 소름 돋는 마찰음이 움막 안을 채웠으며 짙은 먹물을 머금은 붓이 휙휙 허공을 가르며 종이를 내리칠 때마다 퍽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터져 나왔고 수아들조차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 압도적인 광경에 넋을 잃고 뒷걸음질을 쳤지요. 아이의 새까만 눈동자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앙다문 입술 사이로는 가파른 숨소리만이 쌕쌕 새어 나왔습니다. 사방으로 튄 먹물이 낡은 저고리와 하얀 뺨을 검게 물들였지만 열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들린 사람처럼 붓을 휘둘렀으며 쫙쫙 거친 붓길이 화선지를 가로지르고 뚝뚝 떨어지는 먹물이 짙은 음영을 만들어내는 동안 덕수의 얼굴은 터질 듯한 기대감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두 손을 비비적거리며 곧 거대한 기와집과 오색 찬란한 비단옷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리가 붓을 번쩍 들어 화선지 한가운데를 쾅 하고 강하게 내리찍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붓을 꽉 쥔 아이의 작은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요. 마침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림이 완성되자 덕수는 흐흐흐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확인을 위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전체 윤곽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터질 듯한 핏빛으로 굳어버렸고 굵은 목핏대가 붉어져 나오며 두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부릅떠지고 말았습니다. 그림 속 덕수의 모습은 그가 그토록 고대했던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조선 제1거상의 당당한 자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비단옷은커녕 갈기갈기 찢어진 더러운 누더기를 걸친 채 온갖 오물이 묻은 깨진 바가지 하나를 달랑 들고 길거리 한 구석에 웅크려 덜덜 떨고 있는 처참한 거지의 형상이 생생하게 박혀 있었으며 움푹 패인 볼과 초점 잃은 눈동자는 영락없이 굶어 죽기 직전의 거린이었지요. 심지어 그의 머리 위로는 짙은 먹물로 섬뜩하게 그려진 불길한 까마귀, 때가 금방이라도 덮쳐올 듯이 빙빙 맴돌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덕수의 끔찍한 오만함과 탐욕이 어린아이의 낡은 몽당붓을 거치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파멸의 예언으로 변해 종이 위에 박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흉흉한 기운의 수아들조차 헉 하고 헛숨을 들이켜며 창백해진 얼굴로 눈치만 살폈으며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은 덕수의 전신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성을 상실한 짐승의 포효 같은 고함이 움막 지붕을 뚫을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덕수가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요물 같은 것이 감히 나를 능멸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기괴한 쇳소리가 났고 핏발선 눈동자에서는 당장이라도
살기가 뿜어져 나올 듯 했습니다. 그는 미친 짐승처럼 방바닥으로 달려들어 화선지를 양손으로 우악스럽게 움켜쥐었으며 찌익 쫙쫙 하는 소름 돋는 파열음과 함께 열리가 혼신을 다해 그려낸 예언이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찢겨진 종이 조각들은 거친 숨결에 휘말려 눈보라처럼 방바닥 위로 흩뿌려졌고 덕수는 바닥에 뒹구는 먹묻은 조각들을 무거운 가죽신으로 쾅쾅 짓밟으며 발악을 해댔지요. 덕수가 입에 하얀 거품을 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것들을 싹 다 쓸어 담아라. 겁에 질려 굳어있던 수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움막 안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들은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놓인 벼루와 남은 먹 그리고 화선지 뭉치까지 모조리 쓸어 담아 품에 쑤셔 넣었습니다. 열리는 품에 안은 몽당붓을 빼앗기지 않으려 온몸을 웅크려 벽구석으로 바짝 물러섰고 운학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등 뒤로 감싸 안으며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수아들이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쓸어 담는 동안 쨍그랑 벼루가 부딪히고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처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그림 도구를 거두어들인 수아들이 문 밖으로 나서자 덕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바닥에 웅크린 운학을 향해 매섭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시뻘겋게 달아올라 터질 듯했고 입술은 분노로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입에서 뿜어져 나온 끔찍한 혓박에는 뼈를 깎는 듯한 지독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덕수가 이빨을 으드득 갈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흘 뒤 다시 오마 그때도 고집을 부린다면 이 마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문짝을 발로 걷어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쿵쾅쾅 수와 무리가 좁은 마당을 짓밟고 멀어지는 거친 발소리가 잦아들었지만 산산조각 난 움막 안에는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공포와 절망의 그림자만이 짙게 깔려 있었지요. 덕수의 수아들이 거센 폭풍처럼 휩쓸고 나가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막만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벼루마저 빼앗겨버린 텅 빈 방바닥에는 갈기갈기 찢겨진 화선지 조각들만이 처참하게 뒹굴고 있었으며 운학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덜덜 떠는 열리를 앙상한 가슴팍으로 빈틈없이 꽉 끌어안았습니다. 열리의 작은 두 손에는 끝까지 놓지 않은 낡은 오소리털 몽당붓이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운하게 갈라진 쇳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열리야. 내가 미안해. 열리는 스승의 따뜻한 품에 얼굴을 파묻은 채 소리 없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일한 생계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림 도구마저 무참히 잃어버린 늙은 스승과 어린 제자의 가혹한 운명은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끝없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운학은 거칠고 투박하게 굳어버린 손으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핏기가 가신 입술을 힘겹게 달싹였습니다. 울지 마라 열리야,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모래가 긁히듯 쇳소리가 났지만 움푹 파인 두 눈에는 형형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림 도구를 빼앗긴 슬픔보다 눈앞에서 파들파들 떠는 어린 제자를 살려야 한다는 가장의 본능이 그의 늙은 육신을 강하게 채찍질하고 있었지요. 운학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차디찬 클바닥에 나뒹구는 해진 보따리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화선지 조각들이 바스락거리며 발끝에 밟히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렸으나 두 사람은 단 한순간도 지체할 틈이 없었습니다. 덕수가 뱉어놓고 간 사흘의 유예 기간은
결코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더 큰 덫을 촘촘히 엮기 위한 간악한 핑계임을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화공은 뼛속 깊이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리는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낡은 몽당붓을 품속 깊이 감추었고 운학은 그 작은 손을 부서질 듯 꽉 움켜쥔 채 달빛조차 먹구름에 가려 스며들지 않는 칠흑 같은 밤 기운을 틈타 미련 없이 전라도 무주 구천동 수십 마을의 허름한 움막을 등지고 거친 산길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스락 툭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위태로운 소리만이 두 사람의 험난한 도주로를 따라 무겁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떵떵거리며 사흘 뒤에 부귀영화를 꿈꾸던 장덕수의 거대한 상단에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끔찍한 대재앙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다가오는 청나라 상인들과의 막대한 거래를 위해 온 동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자신의 전 재산의 빚까지 끌어모아 무리하게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던 거대한 최고급 디단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르륵 쾅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시뻘건 화마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거대한 창고 지붕을 단숨에 뚫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불이야 창고의 불길을 잡아라. 수십 명의 상단 일꾼들이 혼비백산하여 물동이를 나르며 악을 썼지만 마치 하늘에서 기름이라도 쏟아부은 듯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는 한낱 개미떼의 부질없는 발버둥에 불과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수천 필의 비단들이 푸르륵 소리를 내며 검은 재로 변해갔고 불길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덕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집어삼켰습니다. 와르르 쿵 귀를 때리는 마찰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창고의 굵은 기둥 사이로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겹겹이 자물쇠를 채워두었던 엽전 꾸러미들이 시뻘겋게 녹아내리며 바닥으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악독한 짓거리로 긁어모은 덕수의 거대한 재산은 단 사흘 만에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검은 잿더미로 변해 매서운 가을바람에 허무하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화마가 무자비하게 휩쓸고 간 참혹한 자리에는 아직 열기도 가시지 않았건만 불길보다 더 무서운 빚쟁이들이 굶주린 승냥이 때처럼 살기를 띠며 몰려들었습니다. 내 돈 내놓아라, 이 악독한 놈아. 분노한 객주 상인들과 험악한 사내들은 넋이 나간 덕수를 둘러싸고 으르렁거리며 그나마 불길을 피한 알량한 가재도구와 병풍마저 남김없이 끌고 갔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하늘 꼭대기에서 시궁창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덕수는 오만하게 걸치고 있던 화려한 비단옷이 재투성이가 되어 갈기갈기 헤어지고 차가운 길바닥에 덩그러니 나앉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초점 잃은 탁한 동공으로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던 덕수는 새카맣게 타버린 상단터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를 깨진 바가지를 들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하고도 기괴한 몰골은 불과 며칠 전 어린 연리가 낡은 몽당붓을 쥐고 화선지 위에 원한을 담아 그려넣었던 흉측한 거지의 모습과 머리카락 한 올 찢어진 옷자락 하나 틀리지 않고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일치하는 참상이었습니다. 장터의 백성들은 잿더미 앞에서 넋을 잃고 바가지를 긁어대는 덕수의 참혹한 꼴을 멀리서 지켜보며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것 보게나 탐욕에 눈이 멀어 어린아이의 붓을 뺏으려 들더니 결국 하늘이 내린 몽당붓에 끔찍한 저주를 받은 게야. 사람들은 두려움에 파랗게 질린 얼굴로 수군거렸고
이 기이하고도 무서운 인과응보의 소문은 보이지 않는 날개가 돋친 듯 순식간에 조선 팔도를 향해 맹렬하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스러운 거부를 단숨에 넋 나간 거지로 만들어버린 신령스러운 아이와 낡은 몽당붓에 얽힌 기적 같은 이야기는 거센 바람을 타고 주막과 나루터를 거쳐 산을 넘고 물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은 마침내 한양 도성 한복판을 매섭게 흔들며 굳게 닫힌 도화서의 높고 깊은 담장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화공들이 모여있는 왕실의 은밀한 귓가에까지 당도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장차 조선 땅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아찔한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폭풍의 첫 번째 벼락이 내리친 곳은 묵직한 참나무 문이 굳게 닫힌 한양 도화서의 가장 깊고 은밀한 방 안이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은 어두운 방 안에서 종이품 화원 최 대감의 두 손이 파르르 떨리며 낡은 한지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추고 있었지요. 탁탁 갈라진 종이의 이음새가 하나로 연결될 때마다 방 안의 공기마저 숨을 죽이는 듯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탐욕스러운 거부 덕수의 수하가 푼돈이라도 건져보려는 수작으로 몰래 한양까지 도망쳐 와 장터에 팔아넘긴 찢어진 초상화 조각들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조각을 발견하고 거금을 주고 사들인 최 대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으며 이내 그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뜨거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선의 기운을 보아라. 필시 하늘이 내린 기재로다. 최 대감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섞여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으며 그의 시선은 종이 위에서 단 한 치도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붓질의 굵기는 태산처럼 웅장하고 묵직했으며 먹이 번진 자국은 마치 살아 숨쉬며 구름 위를 승천하는 흑룡이 춤을 추는 듯 역동적이고 기괴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손끝에서는 도저히 뿜어져 나올 수 없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종이 위를 거침없이 휘감고 있었고 조선 최고의 화공이라 자부하며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온 최 대감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툭툭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덜컹거리며 굳게 닫혀있던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도화서의 하급 관원이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대감마님 방금 전 무주 구천동 장터에서 그 신령스러운 어린아이가 흙바닥에 무심코 그어대던 선들의 모양을 알아내어 필사해 왔사옵니다. 관원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내민 필사본을 날렵하게 낚아챈 최 대감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숨통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펄럭이는 얇은 종이 위로 어지럽게 그려진 기이하고도 복잡한 문양들은 도화서에서 무려 100년간 아무도 완성하지 못해 저주받은 그림이라 불리며 깊은 창고 속에 금기시되어 온 왕실. 기우제 벽화에 잃어버린 밑그림과 소름 돋도록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년 동안 수많은 천재 화공들이 피를 토하며 미쳐 죽어갔던 그 저주받은 빗줄기의 형상이 어찌 옷의 핏덩이의 나뭇가지 끝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재현된단 말이냐. 최 대감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면서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핏발선 붉은 눈으로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정예 관군을 소집하라. 흙먼지가 가라앉기 전에 무주 구천동으로 말을 달려야 할 것이다. 단 일각도 지체할 수 없는 촌각을 다투는 어명이니라. 다그닥 한양 도성에 굳게 닫힌 남대문이 굉음을 내며 열림과 동시에 수십 필에 날랜 군마가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남쪽을 향해 맹렬하게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을 매섭게 내리치는 소리가 허공을 날카롭게 가르며 무장한 관군들은 횃불을 밝혀 들고 밤낮을 가리지 않은 채 험준한 산을 넘고 깊은 물을 건넜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무주 구천동에 쓰러져가는 낡은 움막 앞에서는 운학과 열리가 거적을 찢어 엮어 만든 초라한 보따리를 메고 막 마당을 나서려던 찰나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덕수가 몽당붓을 뺏으려다 끔찍한 결말을 맞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온 마을을 휩쓸자 두려움에 휩싸인 운학이 아이에게 더 큰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아무도 모르게 야반도주를 결심했던 것이지요. 삐걱거리는 썩은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무거운 발걸음을 때려는 바로 그 순간 히잉 하는 날카로운 마루름 소리와 함께 수십 마리의 거대한 군마들이 검은 그림자처럼 밀려와 움막 앞마당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며 들이닥쳤습니다. 훅훅 뿜어내는 짐승들의 거친 숨결과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뿌연 흙먼지가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눈부시게 화려한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최대감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땀에 젖은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챙그랑거리는 서늘한 칼집 소리를 내며 위압적으로 다가오는 관군들의 무시무시한 위세에 운학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덜덜 떨며 작은 열리를 자신의 굽은 등 뒤로 황급히 숨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의 날카로운 시선은 오직 열리의 보따리 틈으로 살짝 보이는 낡은 몽당붓의 뭉툭한 끝과 아이의 깊고 투명한 눈빛만을 뚫어지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침을 꿀꺽 삼키며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이가 마당 한 구석 진흙탕 위에 무심코 끄적여 놓은 빗방울 모양의 굽이치는 그림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이 밀려오며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찌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붓도 아닌 부러진 나뭇가지로 대충 그어놓은 투박한 선이었건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하늘에 이치와 만물을 깨우는 땅의 기운이 생생하게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조선 최고의 예술 권력자로 군림하며 천하의 화공들을 발 아래 두고 오만한 삶을 살아온 최대감이었지만 지금 이 비가 새는 썩어가는 움막 앞 옷에 꼬마 열리 앞에서는 자신조차 붓을 줄 자격조차 없는 한낱 보잘것없는 범인의 불과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털썩 질척이는 흙탕물 위로 종이품 대감의 고귀한 비단 관복이 처참하게 구겨지며 그의 두 무릎이 무겁게 땅에 닿았습니다. 흙바닥에 엎드린 대감의 모습에 무장한 관군들도 운학도 모두 혼비백산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가운데 최대감은 맑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흙 묻은 손을 들어 운학과 열리를 향해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단호하고도 결연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토록 썩어가는 산골 움막에 숨어 평범하게 살아갈 인재가 아니다. 하늘이 내린 이 기적 같은 신령스러운 손끝은 마땅히 조선 왕실의 태평성대를 그리고 억조창생의 가뭄을 해갈할 위대한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내 오늘 나의 모든 벼슬과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를 한양 도화서로 데려가야겠다. 그 단호한 선언에 운학의 가슴은 거대한 바위로 짓눌린 듯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머릿속이 일순간 새하얗게 변하며 온몸에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귓가에는 오직 한양 도화서라는 5 글자만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혀 웅웅거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운학의 내면에서는 2 가지 마음이 맹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곁에 두고 메말라버린 예술성을 채우며 평생 대리만족을 누리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저 경이로운 손끝을 통해서라면 자신이 닿지 못했던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뼈를 깎는 듯한 참담한 현실 인식이 그의 목을 틀어쥐었습니다.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가난한 늙은이의 곁에 가둔다면 저 찬란한 천재성은 빛에는 진을 속에 처박혀 썩어버리고 말 것이다. 운학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두 주먹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툭. 질척이는 흙바닥 위로 무언가 둔탁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양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에 극도의 공포에 질린 열리가 쥐고 있던 숫덩이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관군들의 번뜩이는 창끝과 화려한 관복의 위압감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내 다급히 다가와 운하게 해진 바짓가랑이를 썩은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바스락 거리는 낡은 무명천이 아이의 작은 소나귀에서 구겨지는 소리가 운하게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말을 잃은 아이는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커다란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만 뚝뚝 흘리며 미친 듯이 도리지를 쳤습니다.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는 저 낯선 사람들을 따라 한양으로 가기 싫다는 무언의 절규가 파르르 떨리는 좁은 어깨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에 운하게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푹 파인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르며 뜨거운 눈물이 왈칵 솟구쳤으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던 거친 손을 허공에서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오르는 눈물 너머로 보이는 열리의 애타는 얼굴조차 이미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번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빛 한 점 없는 암흑 속에 갇히게 될 자신의 처지가 뼈저리게 실감났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날개를 꺾어버릴 저주받은 족쇄일 뿐이다. 내 썩어가는 눈동자로는 저 아이가 그려낼 세상을 담아낼 자격조차 없다. 운학은 아이의 뜨거운 체온을 느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잔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오열을 억누르기 위해 입술에서 비릿한 쇠맛이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솟구치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짐진 눈을 부릅뜨며 무섭고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짓가랑이를 유일한 생명줄처럼 붙잡고 매달리는 열리의 작은 두 손을 향해 모질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죽으림을 다해 쥐고 있었는지 낡은 바지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운학은 아이의 손을 짐승처럼 매몰차게 뿌리쳐 버렸습니다. 그 반동에 열리의 작은 몸뚱이가 질척이는 흙탕물 위로 철푸덕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품속에서 낡은 오소리털 몽당붓이 또르르 굴러나와 차가운 진흙탕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가거라. 운학의 목소리는 상처 입은 산짐승의 포효처럼 거칠었으나 그 끝은 차마 숨기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 이 늙은이에게 너는 그저 밥알이나 축내는 귀찮은 혹덩어리일 뿐이다. 이제 내 그 지긋지긋한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그 잘난 대감마님을 따라 한양으로 꺼져버려라. 도끼를 품은 운학의 폭언이 수십 마을의 좁은 산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란 눈망울로 올려다보는 열리를 향해 운학은 차마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애써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굵은 빗방울인지 뜨거운 눈물인지 모를 물줄기가 운학의 깊게 파인 주름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진흙 바닥에 주저앉은 열리의 입술에서는 숨 넘어가는 단발마의 비명만이 처절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열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내 진흙투성이가 된 후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싹싹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벙어리인 열리의 입에서는 말 대신 처절하게 긁히는 쇳소리만이 애처롭게 새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질척이는 클탕물을 무릎으로 기어가며 운하게 발치로 다시 다가가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비에 젖은 치맛자락이 바닥에 끌렸지만 아이는 자신을 밀어낸 스승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어 작은 팔을 뻗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그녀의 뺨을 사정없이 적셨으나 열리의 시선은 굳게 입을 다문 운하의 옆 얼굴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절한 손길이 운하의 바짓단에 닿기도 전에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던 최 대감이 턱짓으로 수아들에게 매서운 눈짓을 보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 아이를 가마에 모시거라. 대감의 불호령이 빗소리를 뚫고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사내 2명이 다가와 열리의 양팔을 조심스럽게 붙들었습니다. 열리는 2발을 허공에 구르며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비명이 수십 마을 골짜기를 찢어놓듯 메아리 쳤으나 사내들은 열리를 화려한 쌍교 가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끼익 쾅 육중한 참나무 가마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외면하던 운하의 어깨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 소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던 아이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잔인한 작두날 같았습니다. 운하게 꽉 쥔 2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출발하라. 해가 져서 산길이 험해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최 대감의 호령과 함께 가마꾼들이 기합을 넣으며 무거운 가마를 어깨에 맸습니다. 일행은 진흙탕을 밟으며 좁은 산길을 따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가 산모퉁이를 향해 가는 찰나 굳게 닫힌 가마의 작은 겨창문이 열리며 열리의 작은 손이 밖을 향해 뻗어 나왔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으나 비에 젖은 창틀의 뺨을 비비며 뻐끔거리는 열리의 입술은 분명 스승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몸짓은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운하의 이성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자리에서 등을 돌리려던 운하의 다리가 덜덜 떨리더니 거친 숨을 토해내며 허겁지겁 품속 깊은 곳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끝에 닿은 것은 조금 전 열리가 떨어뜨린 낡은 오소리털 몽당붓이었습니다. 클탕물에 뒹굴던 붓을 허겁지겁 주워 품에 감춘 것이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자신을 대신해 열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려주기를 바랐던 희망의 상징이자 2 사람의 인연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매개체였습니다. 잠깐 거기 멈추시오. 운학은 진흙 바닥에 미끄러져 집신 한 짝이 벗겨져 나가는 것도 모른 채 멀어지는 가마를 향해 죽으림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오직 창틈으로 뻗어 나온 열리의 작은 손을 향해 2 팔을 뻗었습니다. 수아들이 막아서려 했으나 제정신이 아닌 듯 달려드는 노인의 기세에 주춤하는 사이 운학은 가마 곁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열리의 차갑게 젖은 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이 붓은 내 것이다. 운학은 갈라진 입술을 깨물며 평생의 한이 벤 낡은 오소리털 몽당붓을 열리의 작은 손바닥 안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그려낼 아름다운 세상은 더 이상 이 눈먼 늙은이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
그 귀한 재주로 남의 노리게 노릇이나 하지 말고 넓은 세상으로 가거라. 내 눈에 담긴 진짜 세상을 이 붓으로 마음껏 그려라.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운하게 애끓는 목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처절하게 부서졌습니다. 열리는 손에 쥐어진 몽당붓의 거친 촉감을 느끼며 터져 나오는 오열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에이, 저 미친 늙은이가 어서 떼어내지 못할까. 최대감의 날카로운 고함이 떨어지자마자 억센 수하들의 손길이 운하게 어깨를 잡아채어 뒤로 밀어냈습니다. 운학은 흙바닥에 주저앉았고 가마는 다시 속도를 높여 덜컹거리며 수십 마을의 험한 산모퉁이를 향해 멀어져 갔습니다. 운학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가마꾼들의 발소리와 수레바퀴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숲에는 오직 무심하게 내리는 굵은 빗소리와 계곡물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운학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조금 전까지 열리의 체온이 남아있던 자신의 두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목숨처럼 아끼던 붓도 내어주었고 제 자식보다 더 깊이 사랑했던 아이도 억지로 떠나보낸 그의 품은 뻥 뚫려 시렸습니다. 오직 살을 에이는 차가운 산바람만이 그의 빈 가슴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아, 열리야, 내 딸아. 마침내 억눌러 왔던 감정의 둑이 처참하게 무너지며 운학은 진흙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피를 토하는 듯한 통곡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찢어지는 듯한 오열은 무주 구천동의 시린 골짜기를 처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애통함에 가슴을 거칠게 쥐어뜯는 두 손이 허공을 헤맸으나 노인의 빈품에는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내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깊은 골짜기 위로 무심한 세월은 쉼 없이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렸습니다. 운하게 찢어지는 통곡 소리가 매서운 겨울바람에 흩어지고 앙상한 가지에 눈이 쌓였다 녹아내리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새싹이 돋고 붉은 낙엽이 지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시간은 산골짜기의 기억을 20년이라는 강물 속에 단숨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조선의 심장부인 화려한 한양 도성 한복판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이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주 구천동에서 시작된 그 작고 낡은 오소리털 몽당붓이 빚어낸 인과응보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무거운 삐걱거림과 함께 다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톱니바퀴가 20년의 세월을 단숨에 집어삼킨 전라도 무주 구천동 수십 마을의 외진 골짜기에는 이제 칠흑 같은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낮에 눈부신 햇살이 낡은 움막에 뚫린 창호지를 뚫고 스르륵 스며들어와 마루청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85 노구가 된 조운하게 탁하게 흐려진 두 눈동자에는 그 어떤 빛의 한 자락도 닿지 못하고 허공만을 공허하게 맴돌았으며 모진 세월의 풍파와 가슴 속에 맺힌 화병 속에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는 한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완벽한 맹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삐걱 사가내린 마루청이 마른 바람에 애처로운 비명을 내지르고 찢어진 문풍지가 파르르 떨며 울음소리를 내는 가운데 운학은 앙상한 뼈만 남은 두 손을 더듬거리며 마루 끝을 힘겹게 짚어보았습니다. 한때 죽은 생명도 화폭 위에서 살려내던 그 신묘한 손가락의 관절들은 이제 마치 옹이가 진 낡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기괴하게 뒤틀려 스스로 밥술 하나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는 비참하고 쓸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콜록콜록 가래 끓는 깊은 기침 소리가 적막한 산골짜기에 차가운 공기를 찢고 흩어질 무렵 저 멀리 산길에서 탁탁탁 하는 둔탁한 나무 지팡이 소리가 마른 흙바닥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감, 내 왔소이다. 날이 이리 찬데 어찌 아궁이에 불도 안 지피고 문을 휑하니 열어두고 계시오. 드르륵 하고 거칠게 쌀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나타난 이는 20년 전 열리가 그려준 금빛 호박벌 그림 덕분에 죽어가던 주막을 살려내고 큰 재물을 모아 떵떵거리며 살게 된 옛 주막집 주모 박씨였습니다. 비록 그녀 역시 세월의 거대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버린 백발의 늙은 노파가 되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운학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입에 넣어주는 유일한 구명줄이자 벗이었습니다. 달그락 챙그랑 박씨 할멈이 조심스럽게 사기 그릇을 툇마루에 내려놓으며 은수저로 뽀얀 쇠고기 국물을 크게 떠서 운하게 메마른 입술 사이로 조심스레 밀어넣자 후루룩 꿀꺽 하는 소리와 함께 앙상한 목울대가 힘겹게 오르내리며 뜨거운 기운을 삼켰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영감. 급하게 삼키다 또 살에 들릴라. 참, 오늘 아랫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한양에서 막 내려온 보부상 놈들에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놀라운 소문을 하나 들었지 뭐요. 박씨 할멈의 주름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며 메말라가던 늙은 맹인의 굳어버린 심장 박동을 단숨에 미친 듯이 요동치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고도 가슴 벅찬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영감이 목숨 걸고 살려보냈던 그 벙어리 꼬마 열리 말입니다요. 글쎄, 그 어린 것이 한양 도화서에 밑바닥 화원으로 들어가서 그림 하나로 내로라 하는 콧대 높은 산의 화원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고 실력으로 무릎을 꿇려 조선 팔도를 덜썩이게 만들었다지 뭡니까요. 거기다 얼마나 그림이 신묘한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 지엄하신 임금님의 용안을 직접 그리는 어진화사 자리에 단숨에 올랐다 하더이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여인의 몸으로 왕실의 극진한 총애를 받으며 종삼품 벼슬까지 하사받았다는구만요. 그 우렁차고 떨리는 목소리가 고막을 강타하는 순간 운하게 탁하게 흐려진 두 눈동자에서 억눌렸던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투둑하고 낡은 무명 저고리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녕 그리 되었단 말이냐. 핏기가 가신 운하게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쇳소리를 내며 터져 나왔고 그는 뒤틀리고 굳어버린 두 손을 허공으로 번쩍 들어 올려 보이지 않는 열리의 얼굴을 쓰다듬듯 빈 허공을 연신 쓸어내리고 또 쓸어내렸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그 낡은 오소리털 몽당붓이 기어이 세상을 호령하게 되었구나. 참으로 장하구나. 내 딸아.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운하게 처절한 오열은 차가운 움막에 공기를 뜨겁게 덮이며 낡은 흙벽을 타고 산골짜기 너머로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몇 번의 달이 차고 기우는 무심한 시간이 흘러 메마른 나뭇가지마다 파릇한 연녹색 새싹이 돋아나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짹짹 찌르르 산새들이 지저귀는 맑은 소리가 향긋한 봄바람을 타고 귓가를 간지리던 어느 한낮 툇마루에 멍하니 걸터앉아 죽은 고목나무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따사로운 볕을 쬐고 있던 운하게 예민해진 귓가에 전에 없던 기이한 진동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웅, 우웅 처음에는 흙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아주 미세하고 희미한 떨림에 불과했으나 그것은 점차 두두두두 하는 무겁고 거친 둔탁한 소리로 변하더니 이내 수십 필의 튼실한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뒤흔들며 쿵쾅쿵쾅 고막을 찢을 듯이 거칠게 덮쳐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다 무어람 관군들이 어찌 이 산골짜기에 온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소리치며 이리저리 도망치는 요란한 발소리가 뒤섞여 들려오는 가운데 놀란 운하게 몸을 일으키려 툇마루 끝을 거칠게 짚고 부들부들 떠는 찰나 요란했던 말발굽 소리가 낡은 움막 앞마당에서 히잉 하는 말에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일제히 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무거운 쇠로 만든 갑옷이 부딪히는 철렁, 챙그랑 소리와 함께 수많은 장정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추며 땅을 딛는 삼엄한 발소리였고 그 거칠고 위압적인 소음들 사이로 최고급 명주 비단옷이 봄바람에 스치며 내는 사르륵, 사르륵 하는 지극히 부드럽고 우아한 마찰음이 마치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처럼 가볍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박사박 비단 꽃신이 마른 흙바닥을 밟는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운하게 코앞까지 다가와 우뚝 멈춰 서는 순간 쇳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숨을 죽인 주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은 듯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스승님, 20년이라는 아득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의 거대한 강을 단숨에 건너뛰어 늙은 맹인의 귓가에 사뿐히 내려앉은 그 한마디는 과거의 그 처절하고 끔찍했던 비명소리도 짐승처럼 울부짖던 쇳소리도 아닌 옥구슬이 은쟁반 위를 굴러가듯 맑고 청아하며 깊은 울림을 간직한 아름다운 여인의 완벽한 목소리였습니다. 충격으로 완전히 굳어버린 운하게 턱이 파르르 떨리며 윗니와 아랫니가 부딪히는 딱딱 소리가 울려 퍼졌고 빛을 잃은 두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가운데 봄바람을 타고 스며드는 짙고 깊은 묵향과 은은한 매화향이 늙은 화공의 코끝을 강렬하게 찌르며 20년 전 멈춰버린 시린 시간을 단숨에 깨워내고 있었습니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그 한마디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운하게 앙상한 어깨가 파르르 떨리더니 허공을 향해 뻗은 주름진 두 손이 갈 곳을 잃고 덜덜거리며 허우적거렸습니다. 25세 어엿한 여인이 된 열리는 왕실에서 내린 붉은 빛의 화려한 종삼품 관복이 축축한 진흙 바닥에 닿아 얼룩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털썩 소리를 내며 늙은 맹인의 무릎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왕실 내의원의 지극한 치료를 받아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말문이 튄 열리는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운하게 거칠고 마른 두 손을 조심스레 끌어당겨 자신의 고운 뺨에 꼭 가져다 대었습니다. 열리입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열리입니다. 그녀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봄비처럼 운하게 메마른 가슴을 흠뻑 적시자 늙은 화공은 벌벌 떨리는 손끝으로 열리의 매끄러운 이마와 오뚝한 콧날 그리고 갸름한 턱선을 짐작하듯 천천히 더듬어 내려가며 20년 전 차가운 움막에서 처음 붓을 쥐고 까르르 웃던 5살 꼬마의 앳된 얼굴을 선명하게 그려내고는 어린아이처럼 소리 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열리야, 내 새끼야라며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운하게 처절한 통곡 소리가 수십 마을 장터 한복판을 쩌렁쩌렁 울리며 메아리치자 숨을 죽이고 이 극적인 재회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입술 사이에서도
일제히 경이로움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이구 저 화려하고 기품 넘치는 관복 좀 보게나. 벙어리 천둥벌거숭이가 조선 최고의 어용화사가 되어 돌아왔구만. 그렇고 말고 저기 저 금빛 장식이 번쩍이는 커다란 쌍교가마를 보시게나. 아마도 늙고 병든 운학 영감을 수양딸로서 당장 한양으로 모셔가 떵떵거리며 편안히 모실 작정인가 보네. 장터 사람들은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며 의뢰 장터의 떠돌이 소리꾼들이 들려주던 야담에서나 나올 법한 뻔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크게 출세하여 금이 환영한 제자가 자신을 거둬준 가엾은 스승에게 으리으리한 1000칸짜리 기와집과 쏟아지는 금은보화로 은혜를 갚고 남은 여생을 지극한 효도로 다하는 흔하고도 아름다운 결말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연신 부러움 섞인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던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비참했던 맹인 화공의 고생길이 마침내 끝이 났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호사를 누릴 일만 남았다고 그곳에 모인 수십 명의 구경꾼들 모두가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하지만 운하게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흐느끼던 열리가 굳은 결심을 한 듯 흠칫 어깨를 펴고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을 때 그녀의 맑은 두 눈동자에 서린 강렬한 빛은 단순히 늙은 스승의 곁을 지키며 편안히 모시겠다는 평범한 효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흐르던 굵은 눈물방울을 비단 소매 끝으로 거칠게 닦아낸 열리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 자세 그대로 자신의 품속 깊은 곳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스르르 굵은 관복 안쪽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을 꺼내는 소리에 장터 사람들은 혹시라도 눈부신 황금 두껍이나 값비싼 청옥가락지가 나올까 싶어 일제히 까치발을 들고 목을 길게 빼며 꿀꺽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윽고 열리의 두 손에 소중하게 들려 나온 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금부치가 아니라 왕실의 상징인 5발가락을 가진 용문양이 정교하게 금실로 수놓아진 짙은 남색의 최고급 디단 보자기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조심스러운 팽팽한 정적 속에서 열리는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보자기의 매듭을 하나씩 정성스레 풀기 시작했고 사락사락 부드러운 비단이 마찰하며 내는 가벼운 소리만이 허공을 맴돌며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마침내 겹겹이 두껍게 쌓여있던 보자기의 마지막 자락이 양옆으로 완전히 펼쳐지며 그토록 애지중지 감춰두었던 물건이 세상 밖으로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푸우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짙은 실망감과 당혹감이 뒤섞인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임금만이 만질 수 있다는 최고급 왕실. 비단 위에 마치 신주단지처럼 고이 모셔져 있던 것은 번쩍이는 금은보화도 아니었고 전답을 내어주는 임금님의 교지도 아니었으며 다름 아닌 끝이 뭉툭하게 닳고 달아 나무 손잡이마저 까맣게 손때가 묻어버린 20년 전 운하기 열리의 작은 손에 처음 쥐어주었던 바로 그 낡은 오소리털 몽당붓이었던 것입니다. 짐승의 털은 이미 삭고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 볼품없이 앙상했고 대나무 손잡이 끝부분은 쩍쩍 갈라져 삼배실로 거칠게 덧대어 묶은 흔적이 역력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붓한 자루가 늦은 오후의 햇빛을 받아 기묘한 생명력을 뿜어내며 붉은 관복을 입은 열리의 손바닥 위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위로 조심스레 손을 뻗은 운하게 앙상한 손끝에 까칠하고 뭉툭한 오소리털의 촉감이 닿는 순간 늙은 맹인의 전신이 벼락을 맞은 듯 크게 요동쳤습니다.
비록 두 눈은 멀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20년 전 그날의 생생한 기억과 붓대에 스며있는 어린 제자의 지독한 피땀 어린 세월을 단숨에 읽어낸 운하게 주름진 얼굴 위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깟 썩어가는 붓 한 자루를 움켜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오열하는 두 사람의 기행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열리가 몽당붓을 꽉 거머쥐며 번뜩이는 시선으로 장터 한 구석을 서늘하게 노려보기 시작하면서 훈훈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맹렬한 시선이 수군거리던 백성들의 얼굴 위로 비수처럼 꽂히자 시끄럽던 장내에는 순식간에 쥐 죽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으며 오직 따스한 봄바람 소리만이 공터를 채웠습니다. 붉은 관복의 넓은 소매를 벌럭이며 운하게 무릎 앞에 다가간 열리가 떨리지만 바위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쓸모없는 쓰레기라 손가락질하며 조롱할 때 오직 스승님 한 분만이 이 천한 제 손에 귀한 붓을 쥐어주셨사옵니다. 그녀의 피 끓는 목소리는 텅 빈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고 이내 맑고도 비장한 음성이 봄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어진을 그리는 조선 최고의 화가가 된 제가 제 예술의 진짜 주인이시자 영혼의 아비이신 스승님께 제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그림을 바치겠나이다. 운학은 열리의 그 한마디에 앙상한 두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20해 전 장터의 쓰레기 더미 옆에서 나뭇가지 하나로 참새를 그리던 그 꼬마의 까만 눈동자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때 묻은 손에 몽당붓을 쥐어주며 그려보거라라고 속삭이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으며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활짝 웃어 보이던 해맑은 얼굴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솟구쳤습니다. 그 웃음이 이 캄캄한 어둠 속을 유일하게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그리겠다고 한 것이다.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를 왕의 얼굴을 그리는 손으로 이 다 썩어가는 노인네의 쭈글쭈글한 주름을 그리겠다고 한 것이다. 운하게 텅 빈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또다시 고여 턱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씨 할멈이 코를 훌쩍이며 주름진 손으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그 결연한 맹세가 끝나기가 무섭게 열리는 수행원들을 향해 턱짓을 하였고 촤르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거친 흙바닥 위로 임금의 용안을 담을 때나 쓴다는 거대한 화선지가 눈부신 파도처럼 펼쳐졌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헉하는 탄성이 터졌습니다. 보통 화원이 쓰는 화선지의 서너 배는 좋게 되는 크기였고 아무리 빛이 바래도 은은한 광택이 살아있는 이 종이는 왕실의 용안을 담는 어진 전용지임이 분명했습니다. 그 비싸고 귀한 종이를 늙은 맹인 화공의 초상화에 쓰겠다는 것이었지요. 드르륵 드르륵 열리가 직접 차가운 돌벼루 위에 시커먼 먹을 정성껏 가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며 그 깊고 진한 묵향이 사방으로 스며들자 넋을 잃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침을 꿀꺽 삼키며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신성하고도 경건한 몸가짐으로 자세를 고쳐 잡은 그녀는 먼저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후하고 길게 내쉬는 숨소리가 마당 전체를 감쌌으며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는 20년 전 운막 아궁이 옆에서 처음 몽당붓을 쥔 5살 아이의 맑은 빛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열리는 낡고 볼품없는 몽당붓에 벼루의 진한 먹물을 듬뿍 적셔 잠시 허공에 머문 채 숨을 멈추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수십 명의 구경꾼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는 쉬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짹짹 울던 산새마저 입을 다문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 찰나에 정적이 터질 듯 팽팽해지는 순간 열리는 먹물을 머금은 몽당붓을 하얀 화선지 위로 벼락치듯 내리꽂았습니다. 사각 촥 거의 다 닳아버린 짐승의 털이 거친 종이 표면을 긁고 지나가는 맹렬한 소리가 정적을 단숨에 베어버리며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때로는 봄비가 떨어지듯 톡톡 거리고 때로는 천둥이 치듯 우르릉거리는 붓의 화려한 춤사위가 쉴 새 없이 몰아쳤으며 붓이 화선지 위를 스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세한 먹 입자가 흩날려 마치 검은 꽃잎이 피어나는 듯한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마저 죽이고 그 장엄한 창작의 현장을 지켜보았으며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모르는 박씨, 할멈의 지팡이 끝이 투둑투둑 떨리며 마른 흙바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멀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운학은 제자의 움직임을 털끝만큼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귓가를 때리는 그 기막힌 붓소리와 코끝을 맴도는 진득한 묵향만으로도 화폭에 담아내는 선의 굵기와 색의 깊이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촥 하고 붓이 종이를 가로지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운학의 머릿속에는 선명한 먹선이 그어졌고 톡톡 먹물이 떨어지는 소리에는 색의 농담이 읽혔습니다. 20년 전 아궁이 연먼지 구덩이에서 건져 올린 몽당붓이 아이의 손에서 세상을 뒤흔들었고 지금 이 순간 그 동일한 붓이 자신의 영혼을 화폭 위에 새기고 있다는 사실에 운학의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아득히 뛰어넘어 영혼과 영혼이 맞닿아 격렬하게 교감하는 숭고한 예술적 대화였습니다. 열리의 분놀림이 한단락의 거친 호흡을 마치고 잠시 멈추는 찰나 후하고 깊은 숨을 토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리가 벼루에 다시 먹을 듬뿍 적시는 드르륵 소리가 들렸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긴장이 풀린 듯 후후 숨을 내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내 다시 붓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소리는 이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칠고 맹렬하던 붓질이 마치 꽃잎이 물 위에 내려앉듯 한없이 부드럽고 섬세하게 바뀌어 있었으며 사르르 하는 가녀린 마찰음이 봄바람에 실려 운막처마 끝까지 날아갔다 돌아왔습니다. 운학은 직감했습니다. 지금 열리가 그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눈동자임을. 20년 전 처음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경의에 떨었던 바로 그 눈을 제자가 화폭 위에 되살려내고 있음을 느낀 순간 늙은 화공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광경 속에서 거침없이 종이 위를 내달리던 몽당붓이 화선지의 정중앙을 향해 메가 먹이를 낚아채듯 곧장 내려앉았습니다. 콕 마침내 텅 빈 눈동자에 생명의 빛을 불어넣는 마지막 활용점정의 소리와 함께 화폭 위를 누비던 열리의 손이 부드럽게 멈추어 섰습니다. 그 경이로운 창조의 소리가 멎자마자 허공을 맴돌던 묵향이 운학의 비쩍 마른 온몸을 감싸 안았고 늙은 맹인의 쭈글쭈글한 눈가에서는 그동안 뼈에 사무치도록 참아왔던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다시 한번 둑이 무너진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달그락 열리가 조심스럽게 몽당붓을 벼루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이마에는 가느다란 땀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붓을 쥐었던 오른손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운하의 얼굴 위로 방금 완성된 초상화가 부드러운 봄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화선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처럼 따뜻하고 눈부셨지요. 숨죽인 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헉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어찌 저런 그림이, 저분이 정녕 저 초라한 노인이란 말인가. 곳곳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으며 누군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굵은 눈물을 훔쳐내었습니다. 집신을 신은 발들이 저도 모르게 한 걸음씩 화선지를 향해 다가서는 사각사각 소리가 마른 흙바닥을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화선지 속에 묵향을 머금고 피어난 모습은 두 눈이 멀고 병마에 시달리는 다 죽어가는 노인의 형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새하얀 도포 자락을 바람에 흩날리며 세상을 향해 가장 당당하고 기품 있게 붓을 쥐고 있던 젊은 시절의 화공, 운하게 펄떡이는 예술혼이 완벽하게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꿰뚫어 볼 듯 빛나는 맑은 두 눈동자와 굳게 담은 입술은 당장이라도 화폭 밖을 걸어 나올 듯 뜨거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그림 속 운하게 손에는 낡은 오소리털 몽당붓이 꽉 쥐어져 있었으며 그 뭉툭한 붓 끝에서는 금방이라도 먹물이 화선지 위로 또르르 굴러 떨어질 것만 같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도포 깃 사이로 보이는 가슴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으나 그림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눈에는 마치 금실로 수놓은 것보다 더 찬란한 예술혼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림 속 운학의 눈동자가 놀라웠습니다. 현실의 운학은 백내장으로 모든 빛을 잃었건만 화폭 속 젊은 화공의 두 눈에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한 점도 놓치지 않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흙바닥에 참새를 그리던 어린 꼬마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국밥집 주모의 초상화를 그리며 배시시 웃던 아이의 미소가 겹쳐 보였으며 한양으로 떠나는 가마를 향해 죽으림을 다해 달려가던 늙은 스승의 애끓는 사랑이 먹의 농담 사이로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열리는 스승의 눈을 그리면서 동시에 스승이 보아온 세상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의 온기를 화폭에 담아낸 것이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스승의 얼굴을 잊지 않은 채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고 또 간직해왔다는 것이 한 폭의 화선지 위에 고스란히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와서 정실에 걸린 수백 폭의 어진보다도 왕실 창고에 잠들어 있는 수천 폭의 명작보다도 진한 한 사람의 체온이 깃든 그림이었습니다. 허리가 기역자로 꺾인 박씨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뒤뚱뒤뚱 화선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멈은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 어이구 하고 주저앉으며 두 주먹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맞아요, 맞아. 이 얼굴이야. 내가 쉰 국밥을 끓여다 줄 적에 바로 이 눈으로 나를 보시던 그 영감이야. 할멈의 볼 위로 굵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몰라봐서 미안하오. 영감 당신이 이리 잘생겼었구먼. 그 우스꽝스럽고도 진심 어린 한마디에 울음 섞인 웃음이 마당에 퍼졌으나 그 웃음조차 금세 뜨거운 감동에 잠식당해 목울대를 타고 흐느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박씨 할멈 뒤에서 장터 떡장수 김서방이 꾹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볼이 빨개진 얼굴을 고개 숙여 감추었고 그 옆에 젊은 나무꾼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마당 전체가 소리 없는 눈물의 바다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재능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싹을 틔워준 유일한 스승을 향해 조선 최고의 어진화사가 된 제자가 바치는 숭고한 헌정작이었습니다. 열리는 붉은 관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겨 바들바들 떨고 있는 운하게 야윈 두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스승님. 열리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가늘게 떨렸으나 그 안에는 태산보다도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학은 비록 텅 빈 두 눈으로 자신의 찬란한 초상화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귓가를 때리는 사람들의 경탄 섞인 숨소리와 박씨 할멈의 흐느낌과 제자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자신의 손등 위로 툭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방울과 화선지에서 풍겨오는 아직 마르지 않은 먹의 짙은 향기와 봄, 햇살이 늙은 어깨를 감싸는 따뜻한 온기를 통해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열리의 손이 자신의 두 손을 쥐고 있을 때 그 가늘고 긴 손가락 끝에서 전해오는 미세한 떨림에는 20년치의 그리움과 존경과 사랑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화공의 모습으로 영원히 남았음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은 장덕수와 달리 비루한 낡은 움막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조차 아낌없이 비우고 내어준 늙은 화공은 마침내 온 세상을 다 품에 안은 듯 환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본 열리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그림은 조선 팔도의 그 어떤 그림보다도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승님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린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열리의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로 웅성웅성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수십 년을 이웃으로 살면서도 한 번도 운학이 아름다웠던 시절을 떠올리지 못했던 이들은 비로소 그 초라한 늙은이의 가슴에 어떤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늙은 나무꾼이 삿갓을 벗어 가슴에 대었고 아이를 업은 젊은 어미는 아무 말 없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사르르 봄바람이 화선지를 스쳐 지나가자 마르지 않은 먹의 향기가 다시 한번 사방으로 퍼져나갔으며 그 향기는 마치 운학의 평생을 압축한 한 줌의 영혼처럼 수십 마을의 깊은 골짜기를 따라 은은하게 흘러갔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짙은 묵향 속에서 운학의 주름진 입가에 번져나간 그 고요한 미소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보다도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열리는 스승의 거칠어진 손등에 뺨을 비비며 간절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짙은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전하의 크나큰 은혜로 스승님께서 편히 머무실 큼지막한 기와집을 한양 도성 한복판에 이미 마련해 두었사옵니다. 넓은 사랑채에 따끈한 온도를 깔아두었고 스승님을 모실 하인도 셋이나 들였사옵니다. 전라도 무주 구천동 수십 마을 마당을 가득 채운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거친 옷소매로 젖은 눈가를 슥슥 훔쳐냈습니다. 당연히 그리 되어야 한다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운학은 열리의 손을 꼭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늙은 화공의 새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드는 동안 그의 보이지 않는 두 눈동자는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 움막의 아궁이 옆에서 불길 속으로 던지려다 차마 던지지 못했던 낡은 몽당붓이 떠올랐습니다. 그 볼품없는 붓을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주던 순간 비로소
자신의 예술이 시작되었음을 운학은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 운막마루에서 아이가 먼 길을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진흙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던 기억이 생생히 살아났습니다. 그날의 그 찢어지는 아픔마저도 지금 생각하면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내가 그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내가 건네준 붓한 자루가 세상을 바꾸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내 평생의 걸작이 아니겠는가. 운학은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열리야, 이 늙은이는 낡은 문풍지가 덜컹거리는 이 좁은 움막에서 처음 내 작은 손에 몽당붓을 쥐어주었고, 내가 먼 길을 떠나는 뒷모습을 이 마루에서 그저 지켜보았단다. 그의 갈라진 쉰 목소리가 고요한 산골짜기에 나직하게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나의 서툰 붓질은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시작되었으니 나의 예술 또한 바로 이곳에서 그 생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란다. 스승님, 열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스승님 곁에서 다시 그림을 배우고 싶사옵니다. 보아서의 어떤 대감님보다도 스승님의 한마디가 제 붓끝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사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운학은 주름진 손을 천천히 뻗어 제자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내 곁에 가면 너는 어진화사가 아니라 노인의 시종이 되고 말 것이다. 20해 전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내 날개를 펴라는 뜻이었지. 다시 접으라는 뜻이 아니었단다. 운학의 목소리는 잔잔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열리가 고개를 숙이자 운학은 한 가지를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열리야, 내가 그려야 할 사람은 아직 수없이 남아있단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자신의 재주를 의심하며 울고 있는 아이들이 곳곳에 있을 테니 너의 그 눈으로 그 아이들을 찾아 붓을 쥐어주거라. 그것이 내가 내게 진짜 남기고 싶은 유산이다. 내가 도화서에서 붓을 들어 임금의 얼굴을 그릴 때마다 그 낡은 몽당붓이 하얀 화선지를 사각사각 스치고 지나가겠지. 그는 보이지 않는 먼 하늘을 향해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맑고 고운 소리가 바람을 타고 이 깊은 골짜기까지 불어올 터이니 나는 이 툇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게 충분하단다. 열리는 한참 동안 가녀린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흐느끼다가 운학의 무릎 위에 이마를 묻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무명옷에서 나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은은한 소량이 뒤섞인 그 낡은 냄새가 20년 전 움막에서 처음 따뜻한 누룽지를 먹여주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열리는 그 냄새를 온 가슴에 가득 들이마시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내어 바스락 소리를 내며 매듭을 풀었습니다. 스승님, 전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꺼낸 두툼한 종이 봉투에는 붉은색 어진화사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열리는 그 문서를 운학의 손에 올려놓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스승님의 이 고결한 초상화를 한양 도와서 정실의 가장 높은 벽에 스승의 벽이라는 이름으로 영구히 걸어두라는 어명이 내렸사옵니다. 왕실의 핏줄도 아니요. 공신도 아닌 무명의 늙은 맹인 화공의 초상화가 도와서 정중앙에 걸리는 것은 조선 팔도의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마당을 채운 마을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도화서에 초상화가 걸린다니 그게 대체 어떤 영광이란 말이냐. 임금님도 아니고 공신도 아닌 분이 도화서에 걸리는 건 처음이라 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열리가 스승에게 바친 것은 흔한 금은보화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예술혼을 영원 속에 새기는 불멸의 선물이었으므리요. 운학은 손끝으로 문서에 거친 한지, 질감과 직인의 도토란 자국을 더듬으며 파르르 떨리는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가슴속 깊이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내는 소리가 후하고 적막한 마당에 울렸습니다. 아, 이제야 내 평생의 그림이 비로소 완성되었구나. 운하게 쉰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으나 그 안에 담긴 벅찬 감격은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깊고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벅찬 감격에 훌쩍이는 소리가 흑흑 메아리치는 가운데 열리는 마당으로 내려서서 늙은 스승을 향해 두 번의 큰 절을 정중히 올렸습니다. 첫 번째 절은 스승에게, 두 번째 절은 자신의 손에 붓을 쥐어준 아버지에게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열리의 이마가 흙바닥에 닿는 쿵 소리에 마당의 모든 이가 함께 숙여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르르 붉은 관복의 비단이 흙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났고 열리는 눈물을 삼키며 천천히 가마에 몸을 실었습니다. 삐걱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마 문이 닫히는 순간 운하게 앙상한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으나 이번에는 20년 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튼튼한 가마꾼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마른 흙길을 자박자박 밟으며 굽이진 산길 너머로 아스라이 사라져갔습니다. 짹짹 산새 소리와 사르르, 나무십, 흔들리는 소리 사이로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다 마침내 봄바람 속에 녹아들어 사라졌습니다. 운학은 텅 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멀어지는 제자의 아득한 발자취를 온몸으로 느끼며 빛을 잃은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20년 전 모진 삭풍이 거칠게 핥히고 지나가던 낡은 문풍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봄바람을 품고서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차가운 칼바람이 운하게 절망을 흔들던 소리와 지금 이 봄바람이 문풍지를 어루만지는 소리는 같은 떨림이 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멀리 한양 땅에서 하얀 화선지를 스치는 듯한 사각사각 붓질 소리가 맑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고요한 전라도 무주 구천동 수십마을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운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 대신 귓가에 들려오는 그 붓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눈먼 노인의 두 뺨 위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위에 놓인 텅 빈 손등 위에 떨어졌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충만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낡은 움막의 툇마루 위에서 늙은 화공은 평생 한 번도 완성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그림을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화선지 위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손에 쥐어준 낡은 몽당붓 한 자루가 세상에 남긴 영원한 걸작이었습니다. 그 낡은 오소리털 몽당붓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